는요, 굳이 2회차로서 이제 문화와 예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여러분들 개념에 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문화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전적인 정의들은 테일러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좀뭐 리튼도 있을 것이고요. 고드노트도 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자, 그 문화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을 요약하면 되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식 범주로서의 문화입니다. 이는 문화는 정신의 일반적인 상태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즉 물질이 아니라 문화는 정신적 일반 상태인데, 이러한 문화 개념은요, 완성이라는 관념, 즉 성취를 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억압에서 해방된다는 것 같은 개별적인 인간의 목표 혹은 열망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수준에서 이것이 고도의 개인주의적인 철학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른 수준에서는 특수성이나 차이 또는 뭐 선민의식,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월성을 철학적으로 신봉하는 예가 되고 있죠. 이러한 인식 범주로서의 문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이고 집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는 사회적인 지적, 도덕적 발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문화의 다윈의 지혜론의 영향을 받은 퇴보하거나 다윈의 지혜론은 퇴보와 진보에 대해 상반된 개념을 어떤 초기 진화론자들로 알려진 사회 이론가들이 보았던 문명 개념과 연결시키는 입장이죠. 그래서 19세기 제국주의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자, 이 당시에는요, 발전된 문명의 국가가 덜 발달된 비문명의 국가에 이들이 가서 문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화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식민지화시켰다는 어떠한 합리화를 갖다가 문명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세 번째 이론 기술적 구체적 법률로서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문화는 한 사회 예술 및 지적 작업을 총체로 가져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특수성, 배타성, 엘리트주의, 전문지식, 연마 및 사회 등과 같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비의적인 상징책에 있더라도 생산되고 침체된 상징영향의 문화라는 확고한 정립된 통념입니다. 기술적 구체적 범죄수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문화의 개념의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범주로서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는 한 종족의 전체 생활 방식으로 간주된다고 몇 번 설명드렸죠. 이때 이 문화 개념은요, 사회학과, 인류학, 그리고 그 뒤보다 국부적인 의미의 문화 연구에 주로 관심이 있던 다원적이고요, 잠재적 민주적인 문화 개념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예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예술은 맨 마지막에 한번 그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예술이란 인간의 삶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징은 어떤 물건이나 표시 2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술이라는 것이에요. 이 상징 어떤 물건의 표시에 2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원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가라고 나타난 이론인데요. 이런 플라톤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세계를 큰 잣대로 나누었고요. 정신적 이데아는 본질적이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질적인 것은 이차적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삶의 모방인 즉 미메시스인 예술인 이데아의 진리를 반영한다고 보고 예술을 예를 들면 가정에 대한 카리 카타르시스 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를 갖다가 높게 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 사회 문화예술은 어떤가 보죠. 자, 21세기를 갖다 우리는 문화의 세계라고 하듯이 문화 산업의 정보화 시대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 각국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예술문화의 정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노력하고 있죠. 자, 각국은 이제 어디에 몰빵을 하고 있느냐? 문화산업의 투자를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래요. 자,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자, 이태리에서 어떤 오페라가 공연된다면요. 바로 우리가 여의 자리에 앉아서 현장감 있게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외국에서 또 뭐 만약 하면 우리가 뭐 야구 시합을 한번 본다고 합시다. 저 유럽에서 시작된 야구를 우리는 현재 내 집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보화를 하면요, 정말로 우리 세대는 많은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 부분에 대단히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죠. 다행히 우리 한국은 문화의 나라입니다. 선조로부터 우리는 좋은 DNA를 받았고요. 또 좋은 많은 문화와 예술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요. 이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세계에 나가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찬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요. 문화는 뭐 좁게는 뭐 예술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넓게는 우리 생활이잖아요. 그죠? 생활의 때 문제는 굉장히 넓은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 혹시 뭐 메밀꽃 필무렵에는 아마 이효석 수필가의 수필 한 첨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이효석 수필은요, 고등학교 교재에 우리가 나무에서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메밀꽃 필물된 영화 여러분들이 소설 읽어봤을 것이고요. 이거는 영화대에서 나왔죠. 그래서 쟤는 강원도 평창, 평창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15살까지, 즉 중학교까지 거기서 나왔는데 평창은 그 일개 군이죠. 군이고 가장 산촌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8개 면과 1개 읍이 있는데 여기에요. 본평면에서 제일 구석에 아주 작은 그 하나 면입니다. 뭐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은 곳인데요. 사람들은 평창하면 몰라요. 그러나 본평하면 아는 겁니다. 평창에 10분 1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문학이라는 그러한 수필 함선을 통해서 평창에 있는 본평은 알려졌고요. 특히 본평에는 메밀국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 메밀국수를 통해서 지역 주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메밀을 갖다가 메밀국수를 만들고 이 메밀국수를 통해서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요. 또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또 박물관을 만들어서 뭐 전시관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밀도 뭐 여러 가지 음식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죠. 그래서 어떠한 음식 자체 하나가 여기에 스토리를 갖다가 발굴해내서 여기에서 어떤 특징을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마케팅을 전략을 통해서 평창 막국수를 또는 평창 메밀국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효석 축제 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방송 매체에게 동영되고 신문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또 입소문도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사업 전략 및 진단을 통해서 매번 바뀌는 것이죠. 새로운 메뉴 개발, 새로운 축제 현장을 만들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이 주변 전체를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연계 관광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에 되면 이제 대관령이 있으니까 뭐 양떼국장, 또 평창은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용편 리조트가 있고요. 거기 월정사가 있습니다. 월정사는 그 유명한 그 오대산에 들어있는 월정사, 또 뭐 이승복 기념관, 또 방아다리 약수, 또 뭐 바위공원 같은 거 있고요. 토속문화마을, 무예술관. 무예술관은 본평에 있는 작은 미일입니다. 그 예술관은요,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예술을 만들어서 여기서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운드렁고기 같은 것은 관광적으로 꽤 알려진 것이고요. 특히 대관령 눈꽃 축제는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됐고요. 유효성 문화 축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허군다라는 분장자 굉장히 멋진 곳이 찾아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그 문화예술이 접목한 사회의 지역이 발전, 사회가 잘 살게 되는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이 밖에 지역별 음식의 산업화 사례를 갖다가 얘기한다면요. 전북 남원의 흥부잔치밥 있죠. 즉 흥부 이야기, 스토리를 갖다 발굴해서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넣어서 잔치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부 이야기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닭을 이용한 먹거리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자, 흥부와 놀부의 얘기해 보면요. 흥부가 놀부처에게 바가지로 뺨을 맞고 또 흥부가 성공할 때는 박을 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흥부잔치밥을 갖다 얘기했고요. 강원 강릉에 종갓집 음식이 있습니다. 그 종갓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 문화를 이것도 물론 스토리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또 이를 발굴해서 여기서 농경문화 이야기를 접목시킨 것이고요. 경부 채보자집 자가성식 유명하죠. 이것이 경주에요. 대표 음식 성장했고요. 충남 농산에 가면 강릉젓갈 백반 있죠. 또 이것도 국내 대표적 이미지로 선점했기 시작했고요. 물론 뭐 젓갈 나오는 건 좀 많지만은 이 강릉에서 먼저 이것을 선점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장흥의 매생이탕이 또 유명하죠. 이렇듯이요.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를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사업 전략 및 진단을 갖다 해서 발전시키고 이를 주변 연계 관광지까지 확장시키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문화예술이 접목된 일들을 한 것이죠. 평창 효성문화제, 뭐 송어축제, 메밀꽃축제, 달빛극장 날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연계시키고 진단하고 확장해 나가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예술에 관해서 정의를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예술이란 말은요, 라틴의 알스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테크네로서요, 기술 일반을 뜻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이게 올라가네요. 자,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총칭하며 이런 말이다. 그래서 예술은 이러한 공작하다. 옛날 예술 시간에 공작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의미 외에도 현재 쓰이는 것 같은 의미가 창조하다는 의미의 포에시에시가 있는데 이것 뒤에 시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술에는 해와, 조각, 건축 등 조형예술뿐 아니라 음악, 시, 무용, 연극 등 시각예술이 포함되죠. 이러한 예술의 가장 주요적인 특성으로는 모방과 창조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인간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구현수단으로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의 구현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술을 좋아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작품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확실할 것입니다. 건축가는요, 건축물을 통해서, 시인은 시를 통해서, 화가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합폭에 재현함으로써, 그리고 작곡가는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버트리드는 예술이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형식을 만드는 시도이라고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예술은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이 아니냐 이 구분 자체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뭐라 정의가 막대해요. 정말 이 정의 내리기 어렵죠. 또 많은 정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문화 부분의 여러 문제점들을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아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얘기했던 시장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주의 경제학자 스미스가 대부분인데요. 시장엔 정부가 개입될 수 없다, 필요가 없다.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연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의 여건이 불안전성이나 제야의 특성도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즉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장에 갔다가 그냥 두어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봤더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어떡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법이 규제를 받으면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공공문제는 바로 시장의 실패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방임주의에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시장이 불안정한 문제 해결 기구이듯이 정부 역시 완벽한 문제 해결 기구는 아니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이다. 이것이 시장이 개입한다고 다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나서면 더 합리적이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보장은 없어요. 더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행정에 있어서 정부의 실패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까지는 그런데 무슨 특징이 있느냐. 첫째, 목표의 모호성 및 수단이 불확실성이 나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량할 또는 정의할 수 없는 영이죠.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행정의 목표 중 하나는 문화 발전을 말할 때 그 의미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무한 것이죠. 그렇죠? 좋은 문화는 어떤 게 좋은 문화고 또 문화 발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은 정량적으로 사실상 이것을 판단하고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목표가 뭐 명확히 제시된다고 해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방법이 잘 모르는 것이에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흡수하는 것이죠.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덕스럽기 때문에 문화 행정은 다른 부분의 행정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다음엔 평가의 왜곡입니다. 평가의 왜곡. 자, 문화 행정의 경우는 기업에서 일정적으로 하는 비용 편입 분석을 수행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비용 편입 분석이 참으로 어렵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못한다고 할 수도 있죠. 이는 정책 목표에 달성 정도를 측정하면서 이를 계량 숫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난한 그 효과가 나타나면 상당히 긴 회임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에 내쭉 수정이 진행되고 있어도 겉으로는요 별다른 변화나 발전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행정은요 특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성과가 나타내 보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 비전문성입니다.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는요 행정이 전문가이지 문화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 전문가는 예술가들이잖아요. 또 문화 전문가 문화를 갖다가 이 집행하는 관리가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잖아요. 문화행정은요 문화체육관광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행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뭐 관료들이 시견을 갖추고 해도 다른 부처 관료들까지 문화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할 것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화는요 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여러 부처가 통합을 돼서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갖고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균근한 자원 배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문화에서는 각기 다른 장르가 있죠.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역량이 뿐만 아니라 장르별로 해서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우리 TV가 정치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원 배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요. 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한 정치 영향을 행사하는 집단에 둘러싸이면서 문화행정에서 전체 지역보다는 특정 집단 고객을 위해 더욱 배려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자, 문화행정의 예산을 갖다가 배분할 때 특정한 집단에 특정한 고객에 환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시장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알아들었을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시장 실패는 고비용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공연 예술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요. 대량 생산이나 생산 소진화가 불가능하죠. 제조업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공연 예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감소할 수 없죠. 그래서 공연 예술 단체의 적자 및 도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고비용이 드는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정 비용이요. 자, 물론 나중에는 관계없겠지만은 공연 예수나 전시회 수를 인물료는 초기 비용 내지 고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형평성 문제겠죠. 시장 형성 어려움에 따른 문제는 정보의 결핍인데요. 정보도 결핍되고 또 형평성으로서는 문화 생산 소비를 시장에만 맡게 되면 문화 생산자는 취약한 환경 속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격차가 심화되는데요. 생산자, 소비자 다 마찬가지죠. 이 같은 시장 시비에 대한 공공 문제 해결해야 하며 문화 행정은 바로 문화 관련된 공공 문제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거버넌스죠. 자, 20세기 나라는 문화의 시장 실현성이 나타나지만 이를 해결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보면은 정부가 개입해도 다시 실패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응해서 거버넌스, 즉 정보기관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등했는데요.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기제로 국정관리, 또 신국정관리 협치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 또는 시장과 비영리분 다양한 세력과 조직이 참여, 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예비는 거버넌스, 파트너십, 이런 새로운 행정, 전자정부 등이 우리가 문화본의 여러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화행정 대표적인 전자정부가 실현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문화 누리카드입니다. 문화 누리카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누리카드는요, 발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 주급자, 그 차상계급자 등에게 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을 받는 것,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에게 자기 부여되고요. 시스템의 운영은 카드 한 번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명씩 발급되는데요. 청소년 연금 5만 원씩 개인당 1명. 지금 6만 원 바뀌었나 그렇죠? 세대내 최대 5명까지 발급되면 가구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발급은 읍명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되고 있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보면은 기업 역할에 문화체육관광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 기초자치단체, 또 그 외에 읍면동 지역주관 부처, 카드사 등에 의해서 각기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문화, 여행, 스포츠까지 이렇게까지 발전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 현장의 현황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재를 참고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 행정의 개혁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체제의 개선, 행정국도의 쇄신, 행정인의 의식구조의 혁신 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 없이는 행정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고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데요. 문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문화와 행정에서 나눠보면은 행정은 저차원적인 것이고요. 문화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가 합치됐을 때 겹치는 이 문화가 바로 문화 행정인데요. 행정은 행정의 문화화를 갖다가 목표로 두고서 활동하게 되는데 요 겹쳐는 요 부분이 문화 행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요. 인간성이 있도록 한다. 지역성을 갖다가 보장해준다. 그리고 창조성을 갖다가 달성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미관성을, 즉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도록 한다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문화 행정 방향은요,
이렇게 국정목표엔 공헌도 존중, 국가이익의 우선과 민족이 존중해서 쭉 해서 주권자의 민의에 대한 공사 우선 등으로 그 개혁이 방향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화복지 정책과 행정론과 실천론의 관계는 어떤 무엇이냐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서비스가 있고 정책이 있는데, 자, 니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비스의 중간까지, 행정론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중간까지 보면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복지를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눈 것은 행정론은요. 중간이 전체 정책의 중간쯤에서 욕구의 중간점을 하는 것이 바로 전체 서비스에 해당되는 이 분야가 행정론, 즉 관리론인 것이 되고요. 자, 이 행정론의 중간쯤에서부터 정책의 우리가 왜 위까지가 정책론이고 또 서비스의 행정의 중간부터 아래까지가 실천론이 되는데 이 전체를 보았을 때 문화복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 서비스, 즉 정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눠 봤을 때요. 이러한 문화복지는 내부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교육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